자, 마지막 모의고사 정리 시간입니다. 한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 해설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핵심 요약으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51번 민법의 법원 옳은 거. 1번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행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1조에서는 이 관습법하고 이 사실행 관습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아니다. 지금 그거 묻는 거죠. 요거 그런데 요거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거기 해설해 보시면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고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 좀 특히 민법 총칙은 이것을 많이 넣었거든요. 거기 참고 한번 보시면은 3번에 보면 관습법하고 사실행 관습, 사실행 관습 읽어보겠습니다.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며 그친다. 이런 표현이 아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은 이 법률의 의미를 묻는 거죠. 성문법의 총체다. 3번은 관습법이 헌법 질서에 반하면은 효력이 부정된다. 그런 거 묻는 거고요. 4번은 중요하죠. 관습법은 요거는 직권조사 사항이고 요거는 제가 거기 적지 않았는데 직권조사 사항인 판례도 있고 요거 변론주의 판례도 두 개 다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요거는 이게 출제되어도 맞고 요게 출제되어도 맞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2번에 미성년자 파트인데 요 미성년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이 미성년자가 법정이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 요거 위반하면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요거는 저 뒤에 부분에 이 140조 부분하고 146조 있죠. 요거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출제할 수 있죠. 특히 법정 추인하고 관련해가지고 출제를 많이 합니다. 요게 이제 한 파트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파트 있죠. 요거 이제 하나 출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한 상대방 보호 있죠. 요거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봐가지고 세 파트로 돼 있죠. 어디서 출제가 될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52번은 1번은 미성년자가 이제 취소할 수 있는데 그 해설에 있는 것처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요. 2번은 병이 법정 대리인이죠. 을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할 때는 얘가 미성년자에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조문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저 뒤에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옆에 법전 한번 펴 놓으시고 해보십시오. 144조에 보면은 2항에 보면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그러니까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요거 144조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하는데 법정 대리는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2번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취소할 수 없고 3번은 조심하실 게 이 145조에서 법정 추인이 되기는 되는데 상대방 쪽에서 했을 때는 법정 추인이 안 되는 게 두 개 있죠. 그게 바로 이제 3번에 있는 이행의 청구하고 해설에 있는 것처럼 권리의 양도입니다. 요거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요거죠. 요건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최고는 아기자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미성년자에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미성년자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철회는 요거는 선의자만 가능하다는 거. 요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 세 가지가. 그래서 그거는 요 중에 이제 요거 지금 묻는 거죠. 5번이 요거 지문이죠. 그래서 5번 보시면은 선의자는 철회할 수 있다. 5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요 상대방 보호 중에서 17조를 묻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했을 때는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거, 그거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해설에 있는 것처럼 요거, 속임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말로 하는 것은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설 보시면은 참고해가지고 1번에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뭐 위조한다든지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2번에 확답 촉구권하고 철회권하고 거절권 비교한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되고, 3번에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속임수를 쓴 게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4번은 요거죠. 144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3번 부제 보시죠. 자, 1번은 조금 옛날 판례지만 다른 시험에 이게 굉장히 자주 등장해서 출제한 겁니다. 법인은 성질상 부재자가 될 수 없다. 그거 외워놓으시고, 이 법인 파트는 이 판례가 3번, 4번, 5번 판례가 이제 핵심 판례죠. 요거는 이제 판례 꼭 아셔야 되는 판례고, 나머지는 조문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참고해가지고 조문을 몇 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53번에 3번 보시면은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다면은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4번에 부재자 이익과는 무관한 용도로 처분하면은 이게 이제 무권 대리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가 되죠.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그냥 무권 대리다 여기서 끝나는데, 또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니까 그거하고 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추인이죠.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추인이다. 요 판례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참고 1번, 2번, 3번. 이거는 뭐 1번은 이제 위임이니까, 법정 위임이니까 선관주의 의무가 생기고, 2번, 3번은 출제가 잘 되는 법조문입니다. 4번도 조심하셔야 되죠.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는 원래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5번은 뭐예요? 아까 그 지문 요거 판례 물어보는 거죠. 실종 기간이 요날 만료가 되었다. 그럼 요날 이 사람은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만약에 뭔가를 처분했다. 이거 유효하냐 무효냐 이거 아닙니까? 이때 유효죠. 아직 재산 관리인의 권한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5번 참고죠. 자, 54번 재단법인 중에서 뭡니까? 재산의 출현과 관련해가지고 기억번, 니은번 한번 봅시다. 갑이 A 법인의 명칭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 이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보충할 수가 있느냐? 있죠. 44조에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조심하실 게 목적과 자산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는 보충할 수 없다는 점, 요거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 재산은 언제부터 재단법인 거냐? 48조를 묻는 거죠. 그래서 생전처분의 경우에는 뭡니까?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그 다음 이항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망했을 때죠. 그 법조문을 좀 아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법인과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문제 보시고 나면은 참고에 많은 거를 해놓았으니까 그때 같이 보겠습니다. D급번은 좀 어렵죠. A 법인의 성립 후 기본 재산인 X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 요거는 무엇을 묻는 문제인 거니까 재단법인 정관 변경이냐 아니냐 그거 묻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우리가 정관 변경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우리 판례는 저당권 설정은 그렇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D급번 판례는 좀 어려운 판례에 속하고 또 뭐 다른 시험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D급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 그거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55번 법인에서는 뭐니 해도 불법행위 책임이 제일 중요하죠. 자, 1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다. 요까지는 맞죠. 외형이론. 그런데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법인의 대표기관이 750조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1번이 뒷부분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사용자 책임하고 차이점을 묻는 거죠. 법인의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점, 그거 묻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대표자 판단할 때 등기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유명한 판례. 그 다음에 4번은 종종 비법인의 경우에도 이 법인 규정이 유추 적용되니까 불법행위 책임,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유추 적용되는 거죠. 노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번 대표권 남용이죠.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는 이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약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 경우는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그 다음에 중과실로 몰랐다. 이럴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면제가 되죠. 요거는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책임의 경우에는 요거는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이 역시 알았거나 또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알 수 있었다는 말은 과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럴 때는 요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요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책임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건이 다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요게 중과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요거는 알 수 있었다니까 요거는 과실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경과실도 포함되고 중과실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불법행위 책임, 계약 책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5번은 대표권 남용에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죠.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 이때는 법인의 책임은 면제가 되죠. 알았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참고에 물경 그 9번까지 그 법인에 대한 중요 이야기를 좀 해놓았는데 하나같이 다 중요합니다. 법인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제가 될지 알 수가 없죠. 1번에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이거 강행 규정 아니죠. 2번 포괄적 위임 금지되고 3번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재단법인 재산 출연했을 때는 48조에 따른다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출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이라면은 딴 데 팔아버리면 어떡할 거냐? 법인은 어떡할 거냐? 그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 등기를 만약에 그쪽에서 해버렸다면은 법인은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뭐 그런 판례, 유명한 판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 자치법규라는 거, 다수 결론은 구속력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요거죠. 대표권 남용에 대한 계약 책임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6번에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기본재산 편입도 정관 변경을 수반하니까 주무관청 허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7번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이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때는 악의자도 보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우리가 불법행위 중에서 법인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여기서 말하는 대표기관이 아니죠. 그 이야기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정관 변경에서 말하는 허가는 우리 판례가 인가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겁니다. 자, 56번 주물과 종물 옳은 거. 1번은 주물종물 이론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고 2번은 권리상호간에도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있으면은 주물종물 이론이 유추 적용된다는 거고 3번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소유자의 상용 맞죠? 항상 여기가 계속성이죠. 계속성, 상용.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되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상용은 맞는데 주된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맞죠? 요 두 가지 요건 굉장히 핵심적인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은 이거는 채권적 행위죠. 3월 1일 집문서 넘겨주면 이거는 물권적 처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날 만약에 주물에 대해서 채권적 행위가 있었다면 종물에 대해서도 있는 거죠. 또 요 날 주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겼다면은 종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넘긴 거죠. 그러니까 주물, 종물 이론은 채권적 행위뿐만 아니라 물권적 처분 행위에도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묻는 거예요. 요거 출제 좀 됩니다. 근데 4번은 채권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5번 주물, 종물은 각각이 따로따로 물건이죠. 하나의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번은 그냥 출제자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자, 참고 1번이 제일 출제가 많이 되죠. 주물, 종물은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최근에 많이 나오는 판례 압류와 같은 그러니까 주물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그럼 종물에 대해서도 압류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은 이자 채권도 양도가 된 건데 그러나 변제기에 이미 도달한 이자 채권은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양도된 게 아니다. 요 판례는 꼭 아셔야 됩니다. 57번 차고 옳지 않은 거 대리인이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는 116조 이야기고 동기의 차고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게 표시되었을 때고 하나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2번 지문이죠.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차고 요거는 취소가 가능하다. 맞는 이야기고 3번에 이 차고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고 4번 차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만약에 입은 게 아니라면은 중요 부분이 차고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사람이 A는 지금 표의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차고에 빠져 있다. 그럼 상대방 B가 지금 상대방인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중과실이 있으면은 차고에 의한 취소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 A, B가 지금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 얘가 지금 표의자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다. 차고에 빠졌는데 요거를 이용하면은 이때는 A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죠. 중과실이 있다더라도 취소가 가능한 예외적인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보면은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했다. 요거 동계의 착오라 그러면 틀리죠. 요거 이제 표시상의 착오이고 이때 우리 판례가 제3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은 요때는 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만 가능하고 이때 110조 제3자에 의한 사기는 요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 판례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게는 지금 빠져 있지만 그 다음에 2번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것도 아셔야 되고 여기에 만약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3번은 조금 전에 한 거하고 겹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 입증 책임이죠. 아우 이거 뭐 자주 나오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빠졌다는 거는 A가 입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 B는 요 사람이 중과실이 있다는 거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죠. 중과실 입증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 그게 이제 4번하고 5번이고 6번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또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7번은 최근에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갔을 때는 착오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기 강박이 출제가 안 된 지 3년 지났거든요. 저는 사기 강박이 출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 문제 넣었는데 옳지 않은 거 뭐 1번 신의측상 고지 의무가 인정될 때 부작위한 기망행위 인정될 수 있고 2번은 너무 쉬운 거죠. 부정한 이익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3번 하자담보 책임하고 요거는 해설에 있는 것처럼 하자담보 책임하고 착오하고도 경합이 되죠. 선택할 수 있고 하자담보 책임하고 사기하고도 경합이 됩니다. 그거 묻는 문제입니다. 맞고 4번은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문에 피용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될 게 대리인이라는 거하고 구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피용자의 경우에는 요게 제3자의 사기냐 제3자의 사기냐 맞죠? 대리인의 경우에는 아니죠. 따라서 요럴 경우에는 피용자가 만약에 사기쳤으면 요거는 110조 2항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요거는 110조 1항이 적용된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기 4번에 본인의 피용자의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기망행위를 알았는지 불문하고 이게 틀렸죠. 요게 2항이 적용되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거 묻는 거죠. 그 다음 5번 소송행위를 우리가 공법행위라 그러죠. 공법행위에는 107조부터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1번 말씀드렸고 2번 정말 중요하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기를 당했으니까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때 계약을 취소하고 해야 되느냐 그게 쟁점이 되었죠. 우리 판례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판례고 3번은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한 것만 요구한 것은 우리 판례가 강박이 아니라 그랬죠.
되죠. 해약을 고지해야만 강박이다. 그것을 묻는 문제이고요. 4번 교환계약이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감추고 있다. 우리 판례는 사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감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자, 59번 표현대리 넘어왔습니다. 자, 표현대리는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표현대리가 무권대리죠. 유권대리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1번의 이야기고, 그래서 그 4번에 보면은 법정에서 이 사람이 유권대리를 주장했다면 이 사람은 표현대리는 주장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1번하고 4번은 비슷한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인정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강행법규를 위반해가지고 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까지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중요한 판례고요. 그 다음에 3번 표현대리는 권리외관입니다. 저 사람이 권리자가 아닌데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이제 표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권리외관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게 판례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 복대리가 나오면은 무조건 표현대리는 성립합니다. 요거하고 차이를 하나 두셔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표현대리가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 경우 표현대리가 있는데 복대리는 이거 다 무조건 적용되는 거죠. 볼 것도 없습니다. 시험에 복대리 그러면 표현대리 무조건 적용된다. 그런데 이제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법정대리는 요거는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적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125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임의대리를 전제로 하거나 수여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법정대리는 적용 안 된다. 그것도 같이 알아놓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이죠. 이런 법정 대리권도 126조에서 말하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느냐?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3번은 이 126조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이거 판단을 언제 할 거냐?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3월 1일 날 이 목적물을 넘기기로 했다. 요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요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죠, 이거. 요거는 126조 문제뿐만 아니고 103조 반사회질서법률행위 판단할 때, 104조 불공정법률행위 판단할 때, 580조 특정물, 불특정물 이건 뭡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3번은 그 이야기고 4번은 방임했다는 거는 우리 민법에서 이 의사 표시를 할 때 전부 묵시적으로 다 된다 그랬죠. 무조건 묵시적으로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방임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묵시적 의사 표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임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이게 이제 정말 어려운 건데, 시험에, 다른 시험에 이게 좀 제법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대리인이 어디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무권대리라는 거는 대리인 행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포인트는 이거는 이 사람이 본인인 것처럼 사기치고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느냐 이야기인데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행세를 했다. 이때는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이 돼요. 이게 우리 판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기치는 거죠. 이때는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이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행세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은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요 밑에 거 이야기하는 거죠. 요 밑에 거. 그러나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대리권을 준 경우에는 126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무권대리 추인할 때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승계인한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에게도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거기 또 재산이 물건이 넘어갔다면 승계인에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135조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이 무권대리인이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60번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최근에 이제 시사를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상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옳은 거 찾는 건데 이거는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게 뭐예요? 되는 게 거기는 5번이죠. 계약금 조항이죠. 계약금 받았다면은 이거 2배 받고 돌려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번 이야기고, 그 다음 거기 빠져 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이거 취소 가능하죠. 요런 거는 가능한 겁니다. 요런 거는 가능한 거고, 안 되는 게 뭐예요? 올스톱이죠. 올스톱 안 되는 거는 1번 같은 겁니다. 미리 허가 받기 전에 소유권 넘겨달라, 조건부로 넘겨달라, 안 됩니다. 다 안 돼. 요 1번은 제가 강의 시간에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 기회에 알아놓으십시오. 여하튼 올스톱이에요. 허가 받기 전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있는데 이거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일종의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 그랬죠. 요거는 별도로 외우셔야 되고요. 3번은 이거 동생관계 아니죠. 허가 신청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함정 지문으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의도를 했다는 겁니다. 허가를 배제하는, 잠탈나려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배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우리가 이 허가를 받기 전을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 몇 번입니까? 이 4번의 경우에는 이게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 그러니까 이거는 하자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이게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4번 지문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1번 넘어가겠습니다. 기한부 법률행위 옳은 겁니다. 1번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될 것이고, 2번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했다. 이게 뭐예요? 이 점포가 재임대되면 보증금 돌려주겠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유명한 판례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재임대되는 게 불가능하다.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은 우리 판례는 변제기는 도래되었다고 봐야 된다. 그 판례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은 그래서 틀렸고, 3번 요거는 이제 조건부하고 기한부가 똑같죠.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법전을 그대로 내었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정말 중요하죠. 조건의 경우에는 특약을 하면은 소급표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조건의 경우에 만약에 특약이 있다. 특약이 있다면은 요거는 소급표가 되죠. 그러나 기한의 경우에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4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적시라는 말에서 이거는 형성권적이 아니고 정지조건부구나,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참고 1번, 2번은 기한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법전 그대로 자주 출제되는 거 써놓았고요. 거기 이제 조건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151조 있죠. 1항 불법 조건, 2항 기성 조건, 3항 불능 조건 있죠. 요거는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4번, 5번, 6번이고요. 4번은 특히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려계약은 시험에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이거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죠. 틀렸다는 겁니다. 전체가 무효가 되죠. 자, 62번 소멸시효의 기산점. 1번 법률상 장애가 있어야 되죠. 사실상 장애는 소멸시효 영향에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이거는 금년도에도 이거 2년마다 한 번씩 출제되는 그런 거거든요. 요거 이제 불확정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있을 때, 요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지체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요거 아닙니까? 그럼 불확정 기한의 경우에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죠. 요거는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요거는 뭐예요? 안 때죠. 안 때. 요게 이제 다릅니다. 요거는 채권 성립시죠. 요거는 청구시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요거를 소멸시효라고 한다든지, 뭐 이거를 뭐 지체 책임이라고 한다든지 엇박자로 출제하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정확하게. 요거하고 요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판례 요거 아셔야 되죠. 부당이득 반환 채무, 요게 이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도 마찬가지죠. 계약을 해지했을 때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연이자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있죠. 요것도 우리 판례에 의하면 전부 이게 법정채권이죠. 법정채권의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 그거.
그러면은 거기 3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여기까지는 맞죠? 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채권자가 3번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청구는 이게 뭐예요? 지주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 2번은 변제기가 불확정 기한일 때는 요거죠.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요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맞는 이야기죠. 2번, 3번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부작위는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법전에 규정이 있으니까 자주 출제해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소멸시효 위반행위 한 때부터. 5번은 판례입니다. 요 날 돈을 갚아야 되는데 유예를 줬다는 거죠. 그럼 요 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유예 기한이 끝나야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죠. 자, 참고 1번 정말 중요합니다. 변론주의, 기산점 변론주의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다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시간에 다 보셨을 겁니다. 6번도 마찬가지고요. 7번 너무 유명한 판례, 부동산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8번 장래의 채권 미리 할 수 없다. 9번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태로 재판상의 청구를 했다. 돈은 못 받겠죠.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된다는 거. 10번이 제일 중요하죠. 감유하고 소제기하는 거는 별개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별개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죠.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요 판례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권리 행사한 사람만 되고 12번, 13번은 이 177조하고 184조를 제가 넣었는데 정말 소멸시효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 법조문이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과 관련되는 거고요. 민법 총칙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주석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가 또 민법 총칙 그 요약해가지고 아마 그 배부했을 겁니다. 그 홈피에 공지가 되었을 건데 그거 반드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63번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손해배상액 예정했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은 예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 또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요거 출제 잘 안 하는데 저는 출제될 때 됐다고 봐요. 손해배상자의 대위 399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깜빡하시더라고요. 요런 규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 일부 하면 안 됩니다.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는 채무자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3번은 정말 중요하죠. 이게 계약 책임하고 이 불법행위 책임하고 차이점입니다. 계약 책임의 경우에 이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건친자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계약 책임은 이거 안 되죠. 계약 당사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법행위 책임은 이게 가능하죠. 아예 명문의 규정이 있죠. 752조에 보면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묻는 문제예요. 계약 책임의 경우에는 건친자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겁니다. 그게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4번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때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가 있다. 피용자는 과실상계를 못하더라도 사용자는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처럼 이미 이행한 거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원상회복 의무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실상계가 안 되는 겁니다. 과실상계를 할 수 없는 경우, 요거 하나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표현대리죠. 표현대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몇 번입니까? 거기 5번이죠. 5번 원상회복 의무 5번.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과실상계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은 1번 이행불능과 관련된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 대상청구권은 지문에 간단하게 끼워 넣기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도 대상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채무자가 잘못이 없어도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대상청구권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판례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선관주의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거다. 그것도 좀 같이 알아놓으시고 64번 이행기여와 이행지체 1번은 이제 정권적 채권이죠. 요거는 제시해야 되죠. 제시가 포인트고 2번은 여러분들이 이거 잘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 소비대차의 차주. 그럼 제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언제 돈 돌려받기로 약속을 안 했습니다. 그럼 저는 오전에 빌려주고 오후에 갚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 돈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 소비대차의 차주는 대주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청구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돈을 안 준다. 그래야 비로소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불법행위 너무 중요한 판례죠. 교통사고가 발생한 그날이 바로 변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고 4번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지워버렸습니까? 지연배상금 요거 기한의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죠. 그 다음에 5번은 법전입니다. 이행지체 중에는 책임이 가중된다는 거 392조 그 조문을 알고 있느냐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65번. 이게 이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자 취소권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건데 어디에서 출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애는 연속으로도 막 출제가 되니까요. 자, 채권자 취소권 한번 보시죠. 1번은 모든이 포인트죠. 모든 채권자에게 기속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원래는 원물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갚아버렸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돈으로 돌려주는 게 공정하다는 거죠. 이 판례 굉장히 중요하고 3번은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채권자 취소 소송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데 채무자는 절대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거 요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시면 문제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이거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거는 우리 판례가 다르게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요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죠. 요거는 재산적 성격보다는 인격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요거는 처음에는 상속을 인정했죠. 인정해가지고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포기했죠. 요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뭐 이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상속재산 분할하다가 포기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상속재산 분할은 재산권에 더 포인트가 있다고 우리 판례는 봤습니다. 따라서 사형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5번은 뭐예요? 이 원상회복으로 할 때 이거는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이 똑같습니다. 내한테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참고해가지고 그 1번, 2번, 3번 꼭 같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번은 우리가 이제 연대 채무에서 작년도에는 이경상 면동소가 출제되었거든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됐는데 저는 요거 연대의 면제하고 그 다음에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요 옛날 우리 노무사 기출 문제예요. 오래됐습니다. 근데 요 문제 풀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가벌병정 무에 대하여 200만 원 연대 채무 4대 3대 2대 1의 비율 1대1의 비율은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담 부분 비율이 다른 경우를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병이 무자력자다. 정은 무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 갑이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면은 자, 정답해가 1번. 먼저 각자 부담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80, 60, 40, 20. 그러면 정은 연대의 면제를 받았으니까 자기 채무는 20만 원으로 확정이 되죠. 그러면 그 지문을 보면 정이 20만 원인 건 1번하고 4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병은 지금 40만 원 무자력자가 되었죠. 요 40만 원을 나머지 세 사람이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부담 부분 비율로 분배를 해야 되죠. 그러면 4대 3대 1의 비율이니까 8분의 4,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은 이제 5만 원을 더 덮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자기 채무는 고정이 되었죠. 그럼 이 사람이 더 덮어서는 5만 원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그 보시면은 그 427조 법 조문도 출제가 가능하니까 법 조문도 같이 알아놓으시라는 뜻이고요. 67번 보정계약. 보정인은 독자적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죠. 맞고. 그 다음에 원래 이 변제 자력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가 보정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 자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게 없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누구나 보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보정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 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채권자가 보정인을 지명했다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 관련되는 법 조문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3번은 뭐예요? 보정채무에 대한 뭡니까? 보정채무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죠. 3번은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이죠. 맞습니다. 그럼 4번은 연대 보정인의 경우에는 보충성이 없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수탁보정인이죠. 수탁보정인의 구상권은 연대 채무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느냐 그거 묻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은 그 1번, 2번, 3번은 보정의 경우에는 소멸시효하고 관련해가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요 세 가지는 꼭 아십시오. 1번 보정인은 주채무자의 항변. 주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 갚을 필요가 없죠. 그럼 보정인은 그거를 원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2번 주채무자가 항변 포기했다.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는 거죠. 보정인에게는 그거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3번 주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중단은 보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이거는 또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보정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고 4번은 공동보정의 경우에는 분할 채무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68번 채권 양도. 기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서 이게 경계인지 아리까리할 때는 당연히 채권 양도를 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법 조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번 통지와 승낙의 차이점. 사전 통지는 안 되는데 사전 통지는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4번은 452조를 묻는 거죠. 이 채권 양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통지를 받은 이 채무자가 이미 돈을 갚아버렸다면은 이 채무자는 보호된다는 조문이 452조입니다. 그 다음 5번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거 얼마든지 압류가 가능하죠. 해설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 악의자도 압류가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참고 시간이 지금 너무 없으니까요. 참고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변제.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할 때는 그럼 요거는 지금 이런 이야기죠. 사용자는 지금 700만 원 갚아야 되고 피용인 과실상계를 한 거죠. 그럼 피용자는 지금 1000만 원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사람은 700 플러스 300이라는 이야기죠. 이럴 때 요 피용자가 만약에 400만 원을 변제했다면은 요 자기가 300만 원 갚는 거 여기에 우선 변제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0만 원 비로소 여기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니까 요 사람도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충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1번 이야기죠.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번 470조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우리가 변제의 뭡니까? 현실의 제공이 원칙이지만 구두의 제공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460조에 있는 그 조문을 출제할 수가 있고 4번 일부 변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논점이 두 가지인데 이때는 채권자가 변제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 요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 4번입니까? 계약 해제는 누가 할 수가 있느냐? 변제자는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는 점 채권자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점 그거 지금 4번에서 묻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변제 장소, 특정물, 불특정물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가보시죠.
합의해제, 요 합의해제는 우리가 일방적인 법정 해제하고 동일점 차이점이 뭐냐? 그거 보셔야 됩니다. 참고를 먼저 보시면은 동일점 세 가지죠. 제3자가 보호되고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복귀되고 계약은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고 요거 세 가지고 법정 해제하고 차이점은 돈 돌려줄 때 이자 돌려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포인트죠. 요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70번에 1번 맞죠. 그다음에 2번 당연한 거고 소거표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 해지지 못하고 4번이 정답이죠.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다는 점. 그 다음에 5번은 이거 그냥 뭡니까? 수령한 대금을 공탁했다. 요거는 이제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1번 악의의 매수인.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계속 3년 연속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출제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혹시나 싶어서 지금 또 한 겁니다. 매매계약은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71번 악의의 매수인. 자, 기억번 악의의 매수인도 요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대금 깎아달라고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선의자하고 악의자가 동격이죠. 선의자와 악의자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고 마지막으로는 지상권이 있다는 말은 용익물권으로 제한받는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선의자에게만 담보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저는 그냥 출제된다고 보는 건데 비용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차이점을 묻는 거죠. 자, 올바른 거 찾는 거죠. 자, 1번 필요비와 유익비.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필요비는 바로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6개월이죠. 틀렸고 3번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그 다음에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행위가 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았다든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되죠. 그러나 비용상환 청구권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해설에 있는 것처럼 그 정답에 보시면은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되거든요. 아, 그게 없습니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같이 알아 놓으십시오.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요것도 요건이 아니에요. 임대인의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동의가 요건이 아니에요. 요것도 같이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어찌됐든 4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이면 이거 비용으로 가야 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물건의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강론에서는 화해 계약하고 현상 광고는 출제될 저는 이제 의외타 문제로 현상 광고, 화해 계약, 그다음에 정려 계약 뭐 요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같이 넣었습니다. 1번 원래 착오를 이유로 화해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예외. 당사자의 자격, 분쟁 이외의 사항의 착오, 요거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거는 착오 문제고 이번에 사기당했다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죠. 요게 이제 화해 계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상 광고가 계약이 아니다라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에 다수설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요 조문을 묻는 문제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현상 광고는 굉장히 특이하죠. 편무 계약이면서 요물 계약이면서 유상 계약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계약이고 그 다음에 5번 현상 광고도 법률행위 일종일이니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74번은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인데 요게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게 우리 민법에 대여섯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선의의 부당이득자 반환 의무 748조에 있죠. 현존이익이고 이번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었을 때 역시 선의자가 돌려주는 거는 부당이득하고 똑같죠. 현존이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었을 때는 미성년자는 선의자이건 악의자이건 현존이익이죠.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4번에 수탁보증인은 연대채무하고 구상권의 범위가 똑같다 그랬죠. 요거는 현존이익이 아닙니다. 현존이익은 어떨 때 현존이익이에요? 반대했는데도 보증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구상권은 현존이익이죠. 그거 묻는 문제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 재작년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출제 안 된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는 출제가 가능하죠.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관리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 채무도 현존이익이 맞습니다. 75번 불법행위는 정말 찍기가 어렵죠. 너무 범위가 넓었어요. 자, 1번 공동 불법행위의 한 종류입니다.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죠? 근데 이제 요거는 1항의 공동 불법행위하고 차이점, 요거는 760조 2항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의사 중에서 나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은 그 의사는 면책이 될 수가 있죠. 그게 1항하고 차이점입니다. 1항은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무조건 부진적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요 2항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은 면책이 가능한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2번은 공작물 책임이죠. 공작물 책임은 원래는 1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요거는 이 사람은 중간 책임이죠. 근데 2차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거는 무과실 책임이죠. 요것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요거는 무과실 책임이다. 근데 지금은 누굽니까? 점유자가 지금 요 사람이 임차인이죠. 이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이죠. 그럼 임대인이 소유자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임차인은 자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요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으면은 과실상계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 도급인은 원래 수급인과 도급인은 지시감독 관계가 아니니까 사용자 관계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사용자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공사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했다. 그거는 사용자가 맞다는 겁니다. 이때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뭡니까? 건친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그 조문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거죠. 과실상계하고 손익상계가 동시에 일어날 때는 반드시 과실상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금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회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회 때 뵙겠습니다.